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트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트위치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사실 연예인들도 유튜브로 방송 옮겨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 컨텐츠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 중 하나가 이 트위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에 사실은 모회사라 그러죠. 원래 투자자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이 아마존이고, 이 아마존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죠. 컨텐츠를 만들면 여기에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된 거를 스트리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청을 하고 혹은 기부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익은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을 할 때 보여줄 때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한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7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트위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망 사용료란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공식적으로 있는 개념이긴 하고요. 원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트리밍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LG, SK, KT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들이 이쪽 망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간다 그러면 망의 어떤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라 그러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어떤 투자 같은 것들, 관리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체들에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사용료란 것은 흔히 말해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처럼 망을 사용할 때마다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는 큰 입장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할 때 월에 얼마 계약을 하죠. 흔히 이런 것들 접속료라 그러는데, 이 접속료란 것이 우리한테도 받지만 이 서비스 제공 업체한테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망 사용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량제의 개념이고요. 쓴 만큼 얼마 내라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논란이 조금 있는 거긴 합니다. 망을 쓰려는 것은 해외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고, 우리도 또 서비스 받기 때문에 망 관리자들이 이런 것들을 비용을 적절하게 투자하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런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이 망을 많이 늘리니까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인터넷이 설립됐을 때는 이제 망 중립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나 콘텐츠 받는 사람들이나 이거 무제한을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컨셉이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아까 유튜브나 이런 데들에서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동영상이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화질 같은 게 올라가면서 망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런 업체들, 흔히 말하는 SK나 LG나 KT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차별에 대한 논란 이런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위치 입장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망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트위치의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형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그 수익 내는 구조가 별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냐. 망 사용료는 핑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망 사용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식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법제화를 하려고 망 사용료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실 법안이 계류가 되고 있긴 한데, 망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예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면은
한다라는 뭐 계약 정도는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하나다. 뭐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넷플릭스나 구글도 망 사용료를 이제 문제를 두고 좀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넷플릭스는 이제 망사용료 원래 한번 망사용료가 없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고 넷플릭스에서는 이것을 비용을 지급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 다음에 1심에 졌기 때문에 2심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망사용료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망사용료란 게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제 표준이 되고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또 다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알기로는 이제 망사용료의 어떤 근접한 비용을 내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은 아직까지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갑의 입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구글은 갑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구글은 흔히 말해서 캐시 서버라고 해서 서버 같은 것들을 한국에 많이 놔서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망을 쓰는 빈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전반적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법이라든지 판결이 처음 나게 되면은 결국 망사용료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망사용료 개념 생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단은 개념 자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소송이 끝나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가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개념 자체 그리고 개념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번 트위치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다루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건데 이 배경이 뭡니까, 교수님? 일단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 됐다는 이야기는 추후에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등급 전망이 낮춰지고 그다음 신용등급이 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가 사실 좋지 않죠. 중국이 올해 초에는 경제 성장률 6% 예상을 했는데 지금 5% 초반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무디스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4% 아래로까지 꺼질 것이 아니냐. 2025년 이후에는 4% 아래로 꺼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것만 가지고 G2인 뭐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게 조금 문제가 많죠.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관련 문제, 흔히 말하는 정부나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부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부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잘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인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재정의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갚아나갈 능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국 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서 이런 보통 지금 이런 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지금 반발하는 입장이에요. 거시 지표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런 반발 입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반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근거로 되는 것은 사실 올해 7월 달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각국의 기관들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금 많이 하향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지방 정부 위험도 통제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앙 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방 정부 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정부가 주도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을 만드느냐, 부실을 만들지 않느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채무자들이 결국 디폴트를 흔히 말하는 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에서 결국은 다 금융 시스템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 부채나 뭐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이 부분은 뭐 의견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미중 갈등이 이게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부정적인 건 역시 사실이라 뭐 일부는 맞고 뭐 일부는 틀리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신용등급 회사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1경 원이 넘는다. 뭐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이게 뭐 부동산이 뭐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터질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는 게 전문가들이 낮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부채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부채 규모가 이 정도라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이제 부실화되면서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결국 은행들을 다 거의 통제를 하고 있고 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부실화될지 않을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사실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땅을 결국 어떻게 팔면서 토지 이용료를 내면서 팔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자금까지 사실 빌려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사실 토지가 다 중국 정부의 소유고 지방 정부가 이런 임차권 같은 거 개발권을 주면서 이 개발권 줄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어떻게 보면 빚을 내주면서 돈을 제공해준 이러던 상황이어서 이 부채 같은 것들 또 이게 부실화되면은 지방 정부 부채 자체가 부실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사실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 정부는 사실 이제 부채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오히려 너무 집중화가 문제여서 이용권 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고 중앙정부가 사실은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실화가 실제 어떤 디폴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경제하고는 좀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결국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중국 경제의 미래와 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중국 경제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미국이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예전에도 중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이 혹시나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전략적 기술 그리고 군사 기술 같은 데는 중국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 미국은 최근 냉전 이후에 그런 어떤 기조가 좀 떨어졌거든요. 기술 개발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들이 전파가 빨라야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좋다라는 입장 하에서 이런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을 개발하면은 이 기술이 개발한 것을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많이 팔자라는 이런 기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혁신 기술들, 그리고 반도체 기술들, 전략 기술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안 유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 따라서 반도체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늘리는 것이 제한되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미국의 반도체법의 영향, 결국 반도체가 AI나 미국 빅데이터 기술 핵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공유를 안 하겠다라고 입장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재적으로 어떤 군사적 갈등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 군사적 갈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제어를 하는 분야가 사실은 흔히 말해서 전 세계 하이테크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드론 기술, 그다음에 전략적 무기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뭐 예전에 보면 미국의 기술들을 좀 편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서 성장에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국이 제조업인데 제조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뭐 좀 위축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다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공장을 베트남, 인도 이렇게 여기에 넓혀가면서 짓겠다라는 입장들이 세계 각국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하는 이런 상황이들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 조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달 들어선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지난달에 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뭐 기조도 있고요. 지난달 11월 달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면서 많이 올랐다는 기조도 있고 지금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대한 것은 이제 시장이 9월 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11월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제 긴축 정책이 끝나는 시점들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9월 달에 떨어진 것들이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로로 가느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떨어질 상황인데 이 경기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라 그러는데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게 떨어지느냐, 진짜 불황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생겨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같은 것들 좀 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다우나 오늘 S&P나 전반적으로 약보합에 이렇게 생겼는데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주가 오르는 경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요소들 이게 이런 전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다는 입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